기본적인 것도 안 지킨 겁니다. 위기관리 시스템이 작동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정부의 어떤 관리 시스템에 근본적인 결함이 있다. 어떻게 돌려낼 겁니까, 이런? 세월호 침몰과 함께 온 나라가 침묵 속에 멈춘 듯 합니다. 원인 추궁을 떠나서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는 바닥까지 추락했습니다. 실종된 안전관리, 실종된 국가재난 시스템, 여기에 실종된 책임감까지 국민들의 생명을 지키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은 실종됐습니다. 오늘 이슈토크전에서는 이번 세월호 침몰 사태를 겪으면서 깨달은 실종된 것들을 하나씩 소환해 볼까 하는데요. 보다 냉철하고 또 이성적인 분석을 위해서 오늘은 특별히 세 분의 손님을 더 모셨습니다. 신항섭 전 해군 중령님, 김겸훈 한남대 행정학과 교수님, 남승표 연합인포맥스 정책금융부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사건 보면서 아마도 그 20여 년 전에 서해 페리오 사건 기억하시는 분들 사실 많으실 텐데요. 남 기자님, 이번 사건이 그 당시 사건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요? 그게 가장 국민들의 공분을 사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유명을 달리하셨고, 예. 근데 그때 이제 신원조차 확인을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해운법에 그 관련 조항이 생겼습니다. 이제 여객선에 승선하는 여객은 그 승선 신고서를 작성해서 여기에 기본적인 인적 사항을 다 집어넣고 그 제출을 의무화해 놨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에 사고 났을 때 보십시오. 지금 탑승객 숫자가 벌써 몇 번 바뀌었습니까? 한 6번 이상 바뀌었죠? 이게 제가 처음에 해수부에서 자료를 받아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일부라고 올라온 자료에 스캔한 것 같은데요. 사인펜으로 줄을 긋고 숫자를 붙여놨어요. 처음부터 보고가 엉터리로 올라온 겁니다. 이번에 탑승객 숫자에 대해서 정부에서 내놓은 자료를 보면 그 안산 단원고 단체 그 학생들을 제외하면 일반 승객이 한 106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차량이 150대가 실려 있다고 했어요. 그럼 나머지 44대 누가 운전했죠? 숫자가 안 맞는 거예요. 예. 그럼 렌트카도 실었다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안 맞는 거예요. 나중에 정부에서 나온 자료에도 보면 왜 인원이 오락가락하냐 그 부분을 해명을 했는데 화물 운전기사 13명이 승선 신고서를 안 내고 탔기 때문에 숫자에 변동이 있었다라고 정부도 인정을 했어요. 기본적인 것도 안 지킨 겁니다. 결국은 20여 년 전에 그런 큰 사건이 있었고 그래서 해운 법까지 고쳤는데 결국은 전혀 지켜지지가 않았던 개선된 거죠. 게 없었다. 예, 그래서 오늘 이슈토크 전에서 이런 여러 가지 사고 원인을 크게 5가지로 정리해 봤습니다. 세월호 침몰 사고 원인 5가지가 없었다. 오늘 첫 번째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컨트롤 타워의 부재입니다. 첫 번째 컨트롤 타워의 부재로 꼽히고 있는 이유, 남 기자님 어디에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컨트롤 타워가 없었다라고 하는데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컨트롤 타워가 너무 많았죠.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그렇죠.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곳은 그럼에도 한 번도 없었다는 겁니다. 원래 이런 사고가 생기면은 해당 부처에 주무부처에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생깁니다. 그럼 이번 사고의 처음엔 사고였죠.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어디입니까? 해양수산부였습니다. 생겼거든요. 1시간 좀 지나지 않아서 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생겼죠. 예. 어디에 생겼습니까? 안전행정부에 생겼죠. 중대본이 설치가 되면 모든 역할 창구가 그쪽으로 단일화가 됩니다. 그러면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세웠던 해양수산부는 역할이 없어져요. 해양수산부는 그래서 그동안 브리핑을 한 번도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 중대본에서 사고 관련해서 브리핑을 어떻게 했습니까? 탑승객은 몇 명인지, 구조자는 몇 명인지, 실종자는 몇 명인지, 지금 현장에서 구조 상황은 무엇인지 가족들뿐만 아니라 온 국민이 궁금했지 않습니까? 예. 그 질문에 대해서 중대본에서 뭐라고 얘기했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2차관 나와서 하는 얘기가 그거밖에 없었습니다. 나중에 장관이 본부장을 맡고 있는 안행부 장관이 올라와서는 달라졌습니까?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죠? 사고와 관계된 것들은 전문적인 부분이 많다는 핑계를 대면서 해경의 현장 브리핑으로 대체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죠. 그러고 나서도 해결이 안 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은 국무총리가 진도 사고 현장에 내려가서 예. 범정부 대책본부라는 그런 또 본부를 다시 만들었어요. 현재
박근혜 정부에서 우위관리 컨트롤 타워는 중대본입니다. 행자부에 있는 게 중대본이에요. 행자부에서 중대본을 컨트롤 타워로 하는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번에 세월호 침몰 사고가 난 그 지점에서 현재 활동하는 부서가 국방부, 즉 군이죠. 네. 그다음에 해수부, 해양수산부죠. 네. 그다음에 해양경찰이죠. 그다음에 소방방재청이란 말이죠. 이 부처는 각자 다 역할이 자기들이 모시는 줄이 다 다른 거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이제 이 중대본에서 그런 기능을 하려면 그들 간에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이 있어야 그렇게 협력하도록 되어 있지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작동을 하지 않은 거예요. 두 분의 말씀을 잠시만 정리를 하자면 결국은 컨트롤 타워의 부재라기보다는 제대로 된 컨트롤 타워가 없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 짚고 넘어갈게. 안전행정부라는 부처가 있습니다. 이 부처가 사실은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이름이 바뀐 거고요. 그 전만 해도 행정안전부였어요. 그렇죠. 이 이름을 바꾼 데는 분명히 안전을 그만큼 중요시한다는 의미가 있었을 텐데 그렇죠. 이런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 비난이 더 큰 것도 같아요. 맞습니다. 이 정부가 박근혜 정부 들어서 안전자를 앞으로 뺀 이유는 국가적인 시스템에서 안전을 그만큼 중시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바꾼 거 아니겠습니까? 이름까지 바꿔놓고서 뭐 부처명 바뀌면서 뭐 6천만 원 들였던가요? 뭐 명패 교체하고 또 현판, 안내 표말, 뭐 명함 이런 것까지 조직까지 다 고치고 돈을 들여서 하면서도 결국 마오나 리조트 사건 일어난 지 얼마 됐다고 대형 사고가 빵빵 터지는 거는 분명히 이것은 정부의 어떤 관리 시스템에 근본적인 결함이 있다. 소방방재청이 그 방제 업무가 거기 들어있잖아요. 재난을 방지하는. 그렇죠. 근데 소방방재청이 이제 그런 업무를 하는 곳인데 거기서 그 사회적 재난에 관한 업무를 안행부로 옮겼다는 거예요. 이 모아져 있어야 효율적으로 대처가 가능한 건데 그걸 안행부로 옮겼고 안행부는 그거를 대처할 만한 능력이 안 되고. 그 소방방재청하고 이제 그 안전행정부로 바꾸면서 소방방재청하고 이제 분리가 되잖아요. 그러면 사회안전을 떼우면서 사실은 안전행정부 쪽 자체 내에서는 전문가들이 태부족하죠. 실제로 소방방재청에 상당한 많은 그러니까 재난에 대한 경험을 축적하고 있는 인사들이 많았죠. 그런 인력을 이쪽으로 상당히 흡수를 했어야 되는데 그걸 안 한 겁니다. 그렇죠. 같은 해상 사고는 아니지만 우리가 참사 그러면은 떠오르는 게 미국의 9.11 테러입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어땠어요? 그때는 나름 컨트롤 타워가 상당히 굳건하다 오히려 이런 좋은 평가를 받았었던 것 같은데요. 그 미국의 9.11 사태가 가장 먼저 떠오르잖아요. 그 9.11 사태가 발생이니까 이제 트윈타워가 공격을 받고 난 다음에 2시간 이내에 미국 내 모든 국가 안전에 관련된 사항들이 실제 행동으로 옮겨지게 돼요. 전투기도 뜨고 그다음에 각 피해 사항이 직결이 되고 트윈타워가 무너지는 과정에서 복구 사태라든지 거기에서 누가 과연 헤게모니를 잡아가지고 이 사태를 수습할 것인지에 대한 명령체가 나가죠. 예를 들면 미국 같으면 이제 페마라고 하는 데가 있죠. 이 페마라고 하는 게 영어로 번역하면 미국 안전관리기구인데 근데 여기는 한 10개 지역으로 나눠요. 미국을 50개 주로 돼 있지 않습니까? 50개 주를 10개 지역으로 나눠서 그 10개 지역을 갖다가 또 5개, 3개 주로 이렇게 묶어놨어요. 그 묶어놓고 거기서 한 250명, 300명 인원이 또 고용이 되어 있어가지고 위기라고 하는 것은 데피니션, 정의도 달라요. 이런 해난 사고뿐만이 아니라 가뭄, 환경변화, 홍수, 화재, 토네이도 모든 가능한 내용들, 테러까지 포함을 해서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다 시뮬레이션하고 하거든요. 정부의 컨트롤 타워도 문제지만 하나 더 짚어볼게. 사고가 났을 때 선박끼리, 배끼리 교신하는 이런 것도 상당히 많이 엉켜나왔어요. 전 함장님이셨는데 이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사실은 이 그 세월호가 정상적이었다면 인천으로부터 이제 그 목포를 지나서 결국 진도 그 앞에 해상까지 갔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확인은 안 해봤지만 그 중간중간에 이제 이게 주요 항만에는 VTS라는 것이 다 설치가 돼 있습니다. 해상교통관제센터 정도, 시스템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정상적인 운항 시스템이었다면, 그 배가 정상적이었다면 아마도 군산에도 내가 그 군산권에 진입했다 하고 통과를 할 거라고. 근데 이제 진도권에 와서도 그런 진입 보고를 안 했어요. 제가 보면 여기 그런 것들이 이제 진도 VTS. 진도 VTS 안 했어요. 그런 선박들은 이 채널 2개를 가동을 해야 돼요. 국제 공통망이라는 채널 16. 그다음에 이제 각 권에는 이 채널 번호가 다 다릅니다. 번호가 다 다른데 진도를 예로 들면 진도는
채널 67번이에요. 진도 고유 번호가. 예. 여기 진도권에 진입하면 채널 67번 2개를 써야 되는데 네.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는데 이거 자체도 인천에서 이 그 국제 공통망도 이 그 작동을 안 했고, 그렇죠. 예, 채널 67은 네. 그 작동도 안 하고 네. 그 제주권에 있는 채널 12번을 그걸 처음부터 네. 켜놨다는 얘기입니까, 그럼? 그거 언제부터 켜놨는지는 모르겠는데 언제부터 제주에 켜놨는지는 근처에 와야 트는 건데. 기본적으로 께서 굉장히 중요한 네.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해양수산부에 있으면서 네. 처음 그 VTS 교신 내용에 대했을 때 네.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요. 해양수산부에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VHF 초단파 통신을 통해 가지고 제주 VTS하고 교신을 했는데 이게 의도적으로 제주를 부른 게 아니라 어떻게 하다 됐다. 굉장히 운이 좋았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단 말이죠. 왜냐하면 교신 내용을 보면 처음에 55분에 처음 교신이 됐다가 감도가 안 좋으니까 채널 20번으로 바꾸자 그래가지고 채널을 다시 바꿔요. 그 거리가 굉장히 멀단 말입니다. 네. 가까운데 진도 VTS가 있어요. 근데 왜 거기에다가 안 하고 제주를 불렀는지 그 다음에 그럼 초단파 통신 외에 분명히 새 배에는 SSB라든지 또 다른 그 호출 장치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왜 사용을 안 했는지 이런 질문들이 당시 기자실에서 많이 나왔어요. 해수부가 거기에 대해서 뚜렷하게 해명을 못했어요. 그리고는 제주 VTS하고 교신한 게 전부인 것처럼 얘기를 하다가 결국 또 뭐 나왔습니까? 진도 VTS하고 교신한 게 또 있다고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세월호 침몰 사고의 원인 5가지가 없었다. 그 두 번째 부재는 바로 안전관리의 부재입니다. 뭐 안전관리하면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지만 이 가운데서 가장 많이 지적됐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선박, 배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그렇죠. 안전의 가장 요체가 뭡니까? 이번에 배가 낡았다는 거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이 배는 들여올 때부터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이 우리나라가 그야말로 세계 최대 조선 강국인데 일본에서 18년 동안이나 쓰던 배를 94년에 그것도 금융기관 산업은행하고 KB에서 대출을 받아서 100억이나 대출을 받아서 그 배를 들여와서 이거를 조금 뚝딱뚝딱 고쳐가지고 원래는 20년에서 설령 연한이 이제 일단은 끝나는 배인데 그거를 들여온 해부터 7년간 연장을 했죠. 연장을 해서 다시 재인가를 받아서 그거를 썼단 말이죠. 그럼 이게 말하면 중고차도 말이죠. 제가 생각엔 이건 차로 따지면 연령이 한 10년 정도 된 차라고 저는 느낌이 오는데 이런 차를 제대로 수리하지 않고 타면 중간에 사고 나는 건 당연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이런 배를 들여오는데 대출을 해준 우리 국내 금융기관들의 심사 스킬이나 기준은 도대체 뭔가? 저는 거기서부터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반드시 좀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해운법 시행규칙 개정 그걸 좀 보면요. 이게 이제 2009년 1월에 시행규칙이 개정됐어요. 지금도 여객선 선령은 20년이다. 이게 이렇게 원칙으로 정해져 지금도.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2009년 이전에는 25년까지는 1년씩 연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근데 2009년 1월에 해운회사들이 로비를 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30년까지 1년씩 또 연장할 수 있도록 최대 30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바뀌고 이 배가 들어온 겁니다. 그때 이렇게 이 주무부처에서 이렇게 규정을 바꾸고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바뀜으로써 해운회사들이 연간 200억 원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이렇게 광고를 했어요. 벌써 많이 듣던 얘기예요? 그게 절감인가요? 이번 사고와 관련해서 그 안전 문제를 얘기할 때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20년으로 정해놨지만 연장 운행이 가능하다는 거 아닙니까? 검사 어디서 합니까? 한국 성급에서 하죠. 한국 성급에서 검사를 해서 보건력에 문제가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보건력에 문제가 생겨서 배가 가라앉아 버렸어요. 그럼 누구나 다 그 검사가 제대로 됐느냐에 의문을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해양수산부는 일단 검사를 정상적으로 통과를 했고 정기검사, 뭐 해마다 하는 검사 모두 문제가 없었다는 겁니다. 또 하나 짚어봐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선박 부실 관리에 해양수산부 자체에 문제가 있다. 이런 또 분석들이 나왔는데 곽 박사님이 좀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해양수산부에 약간 이제 다들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자동차 같은 거 검사 등록할 때가 되면 우리가 이렇게 하죠. 전화를 걸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대행해주는 업체가 있어요. 그럼 그분이 오셔가지고 차를 몰고 가서 한 30분 정도 기다리면 검사 끝나고 와요. 근데 제가 처음에는 직접 검사를 해봤어요. 오래 걸리죠. 오래 걸려요. 저도 똑같은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한 번은 성수대교 있는 쪽 가가지고 그 검사를 하는
회사에 제가 직접 찾아가서 했는데 네. 기다려야 되고 배기가스가 안 좋다는 뭐 좀 이상한 돈을 좀 이렇게 달라고 하는 그런 느낌까지 받아가면서 검사를 마쳤는데 방금 말씀하신 그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하나하나를 놓고 하면 이게 문제될 게 없는 거죠. 근데 검사라고 하는 것이 그게 매뉴얼이라 그러면 문제가 없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문제가 터졌단 말입니다. 종합적인 부분에서. 그러면 매뉴얼이 잘못된 거죠. 이게 매뉴얼이 아닌 거죠. 어떤 의미에서 보면. 한국 선급에서 이런 뭐 이제 그 어떤 그 사양을 이제 그 조정을 하거나 예. 아니면 그 안전 검사를 하거나 그다음에 해운 조합에서 또 이제 그런 그 이제 조사들을 하거나 이게 그 해운 그 한국 선급이나 해운 조합 이게 다 결국은 그 이제 이너서클하니까. 같은 계열이지 그게 뭐 무슨 뭐 이 정부 기관에서 공식적으로 감시 감독하는 그런 기관들이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사람의 문제와 이 하부 조직의 감독 관리 이런 문제로 귀착이 된다. 알겠어요. 남 기자님께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부에 마피아라는 게 있다. 이런 이야기는 어떤 내용인가요? 예전부터 이제 수산직이라든지 이제 항만직이라서 전문 직종별로 해서 그 이제 공무원 조직들은 분명히 있었고 그분들이 이제 공직 생활을 하다가 또 나와서 가는 것들이 뭐 국토부든 다른 정부 부처에서 가는 거하고 내가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 직렬 속에서 이제 또 보면은 부처가 한때 없어지기도 했고 또 다시 이번에 뭐 살아나기도 했습니다만은 어떤 그네들만의 어떤 유대 뭐 이런 것이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뭐 이제 뭐 한국 선급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해양수산과 관계된 조직들이 돌아가는 데 있어서 분명히 인적 네트워크로 작용하는 부분은 있었을 겁니다. 자, 세월호 침몰 사고 원인 5가지가 없었다. 그 세 번째는 바로 재난관리 예산의 부재입니다. 재난관리 예산이라는 게 우리나라에 어느 정도 있습니까? 일단 뭐 우리나라 올해 전체 예산이 357조 원이죠. 357조. 이 중에서 크게 보면 공공질서 안전 분야와 관련된 예산이 15조 7천입니다. 이건 한 부서에 있는 게 아니에요. 경찰, 안행부부터 시작해서 해양수산부 뭐 골고루 거쳐서 다 안전과 관련된 질서 유지, 공공질서 관련된 예산이 있는데 그 중에서 또 재해 예방과 관련된 재난관리 예산이 바로 이제 한 9천억 원대가 있고 해양 사고 관련 안전관리 예산이 5,400억 원. 해양수산부가 가지고 있는 게 5,400억 원입니다. 이 보면 저 재난관리 예산 같은 경우는 재난 예방과 관련된 거, 재난 안전기술과 연구와 관련된 거, 저 안전교육과 관련된 거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포함돼서 하는 예산이고요. 이건 전 부서에 이제 골고루 있는 건데 이 재난관리 예산 자체는 이명박 정부 시절에 이제 4대강 사업도 있었고 그때 천안함 폭파 사건이 있었어요. 북침 사건이 있었고 또 우면산 사태가 또 2011년에 있었고 이러다 보니까 예산 소요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좀 늘어나다가 그 이후에는 계속 떨어지고 현 정부 들어선 또 더 감축이 되면서 다른 쪽으로 예산이 또 나가고 물론 뭐 이 재난관리 예산이 줄었다는 건 어떻게 보면은 재난에 대한 인식이 좀 줄고 그만큼 재난이 없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분명히 재난은 언제 올지 모른단 말이죠. 2010년, 11년처럼 쭉 올 수 있는데 그게 줄었다는 게 일단 좀 아쉬운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저는 그 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예산이 정상적으로 배분이 됐고 예산이 들어갔으면 분명히 조직이 돌아갔을 거예요. 그랬으면 아까 곽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사고가 났을 때 이렇게 돌아갈 리가 없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이런 사고에 대비한 충분한 예산이 있었다면 이번 사고에서 이런 모습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것 자체로서 저는 우리가 충분한 예산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게 이미 입증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제가 예산 문제가 나와서 자료를 찾아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페마의 자료가 이를 보니까 예산이 130억 달러예요. 1억 달러가 1,000억 원 아닙니까? 그럼 130억 달러면 얼마예요? 13조. 13조잖아요. 우리나라 예산의 3% 정도 되는 거 아닙니까? 거의? 그렇죠. 3, 4% 되죠. 이 정도 예산을 갖다 국가 예산에 재난사고에다 쓰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 횡적인 조직들이 충분히 유대관계를 가지고 일이 발생했을 때 의사소통이 유지될 수 있도록 예산이 또 분배돼야 된다는 게 마지막 챕터에 이렇게 명확하게 문서로 돼 있어요. 얼마 예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씀을 드리면 뭐냐면 물론 시스템적으로, 체제적으로, 규제적으로 각각의 매뉴얼이 존재해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법이 없습니까? 전 세계에서 제일 좋은 법은 다 갖다 놨어요. 잘 아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좋은 매뉴얼은 다 갖다 놨어요. 근데 왜 이게 작동하지 않느냐? 가장 본질적이고 치사한 문제지만 딱 들이대면 돈을 안 쓴다는 거죠. 이 예산에 예산 저 올해 예산 갖고 왔어요. 해수부 예산 이거 해양 관리 특히 안전관리 관련된 예산인데 보면 다 있어요.
선박 종사자의 안전 역량 제고 이 교육이 아닙니까? 900억 원, 또 해사 안전관리 시스템 고도화 264억 원, 또 스마트한 해상교통 환경 구축 3,400억 원, 이게 다 있어요. 이게 보면은 하나하나 이 사건 요번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서 하나하나 통신이 안 된 사건들, 그 매뉴얼이 안 된 사건들, 구조와 재난과 관련된 방어책들과 관련된 제목들인 것 같아요. 느낌은. 근데 이 예산 다 어디로 갔나 이거죠. 분명히 예산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부족한 것도 맞습니다. 그렇지만 예산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행하는 데 있어서에도 구조적인 문제도 있고요. 또 아까 분명히 세부 항목이 조목조목 나누어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금액들이 다 어디로 쓰이는 거냐라는 의문도 함께 드는데요. 김 교수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정말 있는 예산이 제대로 쓰였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주목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 예산들이 실제로 그렇게 집행이 안 됐을 가능성이 높아요. 비효율적으로 집행됐다는 얘기죠. 예를 들면 실제로 훈련을 해야 되는데 엉뚱한데 하는데 그 과정에 다 써버려서 실제로 훈련하는 데는 안 썼다거나 어떤 예를 들면 어떤 뭐 훈련을 하는데 모두게 다 전 과정을 하지 않고 일부만 샘플을 한다든가 이런 것이 축적돼서 우리는 안 되는 것이지 실제로 왜 대한민국이 그런 예산이 없을까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럴 수 없거든요. 그래서 다시 또 나오는 거예요. 매뉴얼이 있어요. 이렇게 하도록 교육 계획도 있고 교육 플랜도 있고 그런 거에 따라서 그대로 가면 되는데 그게 안 가는 거죠. 그리고 왜 그러냐? 그 결과에 대한 검증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누군가가 그걸 검사를 해야 하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면 250개의 지방자치단체가 다 자체적으로 방제 교육을 하게 돼 있다. 안전행정부에서는 실제로 지방자치단체들이 그 교육대로 했는지 그래서 평가에서 등위를 매겨서 다음에 예산에서 차등을 준다든지 뭐 이런 거 뭐 페널티를 주든지 어떤 인센티브를 주든지 이런 제도가 있어야 되는데 주고 말아요. 그러니까 그건 뭐 돈만 계속 달라고 하는 거죠. 세월호 침몰 사고 원인 5가지가 없었다. 그 네 번째는 바로 재난 대응 전문 인력의 부재입니다. 전문 인력의 부재, 이 얘기도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오히려 민간 잠수부가 낮다, 민간 구조대원이 낮다 이런 말까지들도 있었어요. 그랬죠. 이번 사태에서 봤지만 재난 그 전문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렇게 보십니까? 예, 실제로 턱없이 부족하죠. 그래서 이건 몇 년 전부터 그렇게 요구해 왔습니다. 재난 방재 쪽이나 이쪽에서 재난 전문 직렬을 만들어서 육성을 해야 된다. 우리나라 일반 공무원들은 순환보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고 이 재난 안전 이쪽 분야, 재난 대응 이쪽 분야에 대해서는 굉장히 인기 직종이 아닙니다. 예산 아까도 예산 얘기가 나왔을 때 예산이 적다는 얘기는 조직이 작고 권한이 작다는 얘기가 되죠. 그러면 그러기 위해서는 예산이 많은 쪽으로 가고 힘 있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싫어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언론을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자기 어떤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축적될 여력이 없는 거죠. 늘 새로운 사람들이 오게 되니까요. 그래서 전문 직렬을 해달라. 직렬을 해달라. 그래서 실제로 MB 정부에서 이미 3년 전에 약속을 했는데 박근혜 정부에서 그걸 이행이 아직 안 되고 있는 거고요. 계획만 세워놨군요. 이번에 그 해양경찰청장 한번 보시자고요. 해양경찰청장 같은 경우에 함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경 함정 출신들의 그 해양경찰청이 되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는 육경이라 그래요. 해경에선 보니까 이 일반 경찰을 육경이라 그러더라고요. 육상경찰이라 그래요. 자, 육경 출신이 와서 해양경찰청장을 합니다. 네. 그다음에 최근에는 그래도 해경 쪽에서는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그래도 행정공무원 출신인데 이 행정공무원 출신이 그래도 우리 그 해경청에 일찌감치 발을 들여서 해경의 업무를 알고 있다. 이런 사람이 12대 총장 중에서 2명이 있다. 그 중에 하나다. 해경 함정을 탄 사람은 지금까지 거기에 해경청장으로 올라간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사실 그 페마에서 이 전체 방금 말씀하신 이 관리를 하고 있는 책임자를 영어로 표현하면 어드미니스트레이터라고 합니다. 행정학이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어드미니스트레이터라고 하는 것은 전부 총괄하는 사람, 위난 사태를. 근데 이 총괄하는 사람이 평상시에는 예산을 담당하는 사람이거나 인사를 담당하는 사람이거나 기획을 담당하는 사람이지만 막상 사건이 발생하면 9.11처럼 사태가 발생하면 현장에서 직접 관리하고 지휘할 수 있는 사람이 바뀌게 됩니다. 이게 자동적으로. 예를 들면 911이 나가지고 쌍둥이 빌딩이 무너지기 시작할 때 그 지역을 총괄하던 사람은 9개 지역을 관할하던 소방청장이 소방대장이 책임자였어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FBI도 관여 못하고 CIA도 관여 못하고 미 대통령도 관여 못해요. 공감되는 가장 말이에요. 지리를 잘 알고 가장 위기 상황을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어드미니스트레이션, 즉 행정의 문제, 예. 이 행정의 문제에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돌아가려고 그러면 이게 연습이 있어야 된다는 게 저는 늘 강조하는 게. 사실 우리가 안타까운 거는 이 부분이에요. 어쩔 수 없는 사고였다면 이만큼 안타깝지는 않을 겁니다. 뭔가 아쉬움이 남고 무언가 답답한 게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죠. 저도 TV 화면을 보면서 답답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일본의 경우가 TV에 같이 나왔어요. 일단 뭐 예. 우리나라에 비해서 일본은 섬나라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바다의 일엔 우리보다 능숙한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예산도 많고 우리보다 관심도 많고 재난도 많고 뭐 일본 해상보안청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보면 이 전문 숙련된 잠수부가 우리나라엔 지금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120명이 상시 쓸 수 있는 24시간 대기하고 출동할 수 있는 잠수부가 120명. 일본에. 예, 전문 훈련되고. 예. 그다음에 이제 이분들이 전복 사고가 일어나면 항상 수심 40m까지 바로 들어갈 수 있대요. 심해 잠수 관련해서는 제가 이제 연구를 해서 그게 그 입법도 됐습니다. 아, 심해 잠수사한테 이제 국가 자격을 주는 거 이런 거 요즘 그 유행이 아니고 요즘 장려를 하고 있는 국가 직무능력 표준 유일하게 심해 잠수사는 그 표준을 통과해서 입법화가 돼서 아마 이제 곧 그 집행이 될 겁니다. 그런데 요번에 그 심해 잠수사는 아마 이 일본 이제 귀하다고 이제 조금 더 낫다고 생각하신 것 같지만 그런 심해 잠수사 와도 못하고요. 예. 미국 심해 잠수사가 전 세계 표준입니다. 예. 그 사람들이 와도 똑같은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다만 최근에 와서 이제 민간 잠수사들이 조금 더 이 어떤 별도로 이제 인증받지는 않았지만 별도의 장비를 자체 제작을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공기를 좀 더 주입을 하니까 시간을 좀 연장하고 하는 건 있었지만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적어도 SSO 심해 잠수사들의 그 능력은 미국 해군이 인정하고 일본 해군이 인정을 합니다. 기본적인 시스템 자체가 우리나라와 비교해서 일본은 어떤가를 좀 한번 짚어는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그렇죠. 우리는 일본은 반드시 이게 시스템화 돼 있어서 상시 시스템으로 가동돼 있고 훈련을 하고 있고 언제든지 재난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즉각 출동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다. 하나의 어떤 사고가 일어나려면 7가지 우연이 겹쳐야 된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보면 신왕장님 얘기를 들어봐도 그렇고 교수님 얘기 들어봐도 그렇고 어느 정도의 예산도 있었고 전문 기술도 있었단 말이에요. 결국 해보지 않은 것밖에 없는데 거기에는 어떻게 보면 이런 것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해양수산부라는 조직이 떨어져 나와서 생긴 지가 얼마 안 됐고 그 다음 장관이 경질되고 새로 또 온 지가 얼마 안 됐고 그 다음 또 내부의 고위공무원 인사 때문에 분위기가 어수선했고 결국은 그런 모든 걸 가지고 있으면서도 한번 해볼 뭐 어떻게 말하자면 합을 맞춰보지를 못했고 그런 상황 속에서 설령 20년 된 그리고 굉장히 그 안전이 의심스러운 배는 애들을 320명을 넘게 태우고 위험한 바다로 가고 있었던 거죠. 그렇죠. 재난 대응 전문 인력의 부재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이제 마지막 한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세월호 침몰 사고 원인 5가지가 없었다. 그 마지막 5번째는요. 책임감, 신뢰의 부재입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승객들을 버리고 탈출한 선장일 겁니다. 신한장이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무전기를 막 들고 통로를 뛰어다니면서 선원들끼리 통신했다는 이야기만 들려요. 함장이시니까 할 말씀이 많으시겠어요. 배를 탄 사람으로서 바다를 아는 사람으로 파도를 맞아본 사람으로 이걸 아무리 좋게 이해를 하려 해도 이해가 자체가 안 돼요. 제가 이 해군 경력이 한 25년 정도 되는데 이걸 뭐로 설명을 해야 되나 라고 아무리 제 재주를 부려봐도 여기서 돌아가질 않습니다. 왜 그러냐? 선장은 선장대로 고유 권한이 막강합니다. 그래서 막강한 대신 책임과 의무가 또 강합니다. 많습니다. 책임과 의무라는 게 1번이 여객선 선장이면 이 승객을 안전하게 안전 보호를 하는 그 책임이 1번이겠죠. 두 번째라면 그 선박을 안전하게 침몰 없이 안전하게 모항까지 가지고 가야 되겠죠. 이런 것들을 이제 과정을 쭉 이제 처음에는 저도 이제 갑자기 자막 뜨길래 배가 침몰했다 그래요. 근데 조금 있으니까 전원 구조. 그럼 섬하고 이런 데가 가까운 데라서 그런 모양이구나. 했는데 제가 딱 생각하는 게 맹골 수도가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맹골 수도라는 데는 제가 많이 통과를 해봤으니까 200톤 고속정 정장을 할 때도 위기감을 느끼면서 이제 거기는 어쩔 수 없을 때 가요. 왜냐하면 외해로 이제 넓은 바다로 돌아다니면 괜찮은데 거기는
그 파도 치고 그러면 조그마한 배니까 200톤급밖에 안 되니까 거기 그 사이로 통과해야 파도를 덜 치니까 그런 경우에 이제 허가를 받고 다니는데 그 조그마한 200톤짜리도 거기 가려고 하면 정장이 완전 긴장하고 거의 대원들 다 붙이고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6,500톤급이 거기서 그 침몰을 했다니 거기서 물살이 빠르다는 건 저는 알거든요. 아, 이거 큰일 났구나. 라고 했으나 이미 제가 알던 그 시점은 이미 이제 지나간 시점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의 이제 신뢰 이런 부분의 문제는 자기 선원들끼리의 신뢰도 있지만 선원들하고 신뢰를 가지려면 선장이 리더십, 특히 중요한 거는 상황 판단입니다. 그 일본어로 칩니다. 누가 뭐라 해서가 아니고 상황 판단을 제대로 해야 되고 그 자질과 능력과 역량이 있어야 되는데 능력은 있었는지 몰라도 자질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 선장이. 알겠습니다. 지금 그 선장과 선원들이 실제로 세포대 조사를 받고 있는데요, 장 변호사님. 이들의 형량 어느 정도라고 예측하십니까? 일단은 이 선장하고 이 승무원들의 이 구속영장이 발부됐죠. 지금 5개 죄목이 지금 적용이 됐습니다. 일단 제일 먼저 그 선원법 위반인데요. 위험한 수로를 지나갈 때는 선장이 직접 조종을 하도록 돼 있는데 이게 이제 3등 항해사한테 맡겼다는 거죠. 또 이제 배가 침몰할 위기에 됐을 때 자기가 이제 승객들을 버리고 먼저 탈출하는 것, 또 이제 배를 그렇게 매몰시킨 것, 이런 것들인데 제일 중요한 법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협박죄입니다. 이게 이 규정이 생긴 이후에 처음 이 사건에 적용되는 건데 이 형량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30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순환구호법 위반, 이건 7년 이하의 징역. 업무상 과실에 의한 선박 매몰죄, 이건 이제 3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유기치사죄, 선원법, 이게 이제 3년과 5년 이하의 죄들입니다. 이게 5개 범죄 중에 특가법 위에 하나만 더 인정이 돼도 최하 7년 6개월 이상의 징역이고 45년 이하의 징역, 요 사이에서 징역형이 될 거고요. 더 무겁게 처벌된다면 이제 무기징역까지도 처벌이 될 겁니다. 이렇게 세월호 사건처럼 승객들을 버리고 달아난 선장의 이야기가 있는가 하면 또 이와는 반대로 끝까지 승객들과 배를 지킨 선장의 사례가 있습니다. 허슨강에 불시착했던 제가 정확하게 비행기 이름은 기억을 못해요. 라과디아 공항이라고. 뉴욕에는 공항이 제가 알기로는 큰 공항이 2개가 있어요. 존 F 케네디 공항이 있고 라과디아 공항인데 그렇죠. 라과디아 공항은 자유신상을 돌아가지고 도심 빌딩 사이를 이렇게 착륙을 하는 아주 위험한 공항인데 거기서 이륙하던 비행기가 불시착을 하게 되죠. 바로 뜨자마자 새하고 아마 부딪혔던 것 같아요. 엔진 속으로 말려 들어가면서 불시착을 하게 되는데 희생자가 발생을 했어요. 근데 그때 날씨가 상당히 추운 겨울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장과 승무원들이 그 바짝 차린 정신을 가지고 그리고 일시에 많은 주변에 있던 배들이 달려들면서 승객들을 구하는 그런 과정 속에 이게 이제 몸에 배인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도 이 사태가 났을 때 세월호 사태가 났을 때 주변에 어선들이 달려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위기 상황이 나면은 반사 능력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 기장이 제일 나중에 탈출하면서 만에 있던 승객들을 최후로 먼저 다 내보내고 자기가 점검하고 더 이상 승객이 없는가 확인하고 나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한 번은 곱씹어 봐야 될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조금 전에 장 변호사님과 함께 이번 사건이 법적으로 어느 정도 처벌이 가능할 것인가 이런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실제로 이미 해외에서 이와 비슷한 사례가 하나 있었어요. 그렇죠. 이탈리아 작년인가요? 콩코디아. 콩코디아 세월호 사건인데 그때 4,200여 명 탑승해서 그때 아마 익사해서 사망한 사람이 32명으로 기억을 하죠. 이때 이제 똑같은 상황에서 선장이 이 배를 버리고 많은 승객들을 놔두고 도망을 갔는데 그때 이탈리아 법정에서 어떤 판결이 내려졌냐면 대량 학살죄가 15년 기억하시죠? 그다음에 이 배를 좌초시킨 죄가 10년. 승객 1인당 8년씩 징역. 그래서 토탈 2,400년 넘겠는데? 2,697년 받았답니다. 우리나라 법원에서는 이렇게 많은 형량이 나올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형법에서 최고 유기징역형을 50년으로 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50년 이내에서 처벌할 수 있기 때문에 법적인 제도가 다르니까 합산을 하는 이탈리아하고는 다르죠. 문제는 이렇게 마무리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잘못하면. 왜냐하면 이건 그 선장이 실수한 것은 직무상 사실 그런 한 부분은 이제 그 법원이나 검찰에서 충분히 할 일이에요. 실제는 그보다 제가 말하는 이 기울어져서 구할 수 있는 기간 동안에 우리는 하지 못했다는 거죠.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누가
받을 건데. 맞습니다. 지금 누가 받을 건데 정말. 배의 그 선장이 잘못한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사실은 온 국민이 함께 분노하고 있는 것은 그 대응 시스템에서 정부도 잘못을 했다. 이제 이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국가재난 대응 시스템 부재에 대한 책임을 대한민국 정부에 물을 수는 없는 것인지 이 부분은 법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이게 이제 참고할 만한 사건이 1993년에 있었던 서해 페리오 사건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98년도에 대법원 판결이 났었는데 그 사건에서 피고는 이제 뭐 선박회사뿐만 아니라 그 한국해운조합과 국가도 피고가 됐었어요. 근데 대법원에서는 한국해운조합뿐만 아니라 국가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이렇게 결정을 판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국가가 공동 불법행위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가 다 물어주고 피해자들한테 나머지 이제 피고들하고 구상권의 행사를 통해서 이제 분할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갔는데요. 이번 사건에서도 물론 선장과 그 뭐 청해진 해운 이 두 주체의 책임은 비교적 뭐 어렵지 않게 입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도 그렇게 과적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적정 승선 그 화물 톤수의 2배만큼 실었다 그래요. 그 실는 동안에 뭐 해운조합에서 제대로 관리를 못했고 해운 한만천에서도 적발을 하지 못했다. 여기에 대한 책임이 서해 페리오에서도 인정됐듯이 이번에도 인정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또 이 진도 VTS를 들어갈 때 진도에서 제대로 못 봤다. 제대로 못 봤다는 것이 입증이 되면 그 역시 이제 해경이나 또는 해운 항만청이나 이런 담당자들의 책임으로 국가가 또 책임지게 될 것이고요. 또 구조하는 과정에서도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했다. 그래서 구할 수 있는 사람을 못 구했다라는 점이 입증이 되면 역시 그것도 국가 책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김 교수님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이게 지금 선장하고 승무원들 그다음에 청해진 해운 이게 이제 이 공동 불법 행위자 중에서 제일 힘이 없는 만만한 상대들이에요. 맞습니다. 이 사람들 상대로 희생양을 삼아가지고 그 뒤에 뭐 그 책임자들이 숨으려는 이런 시도들은 우리가 국민들이 똑똑히 보고 차단하고 잘못을 끝까지 가려내지 않으면 이런 사건은 또 일어나게 됩니다. 이 가운데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국가 재난 대응 시스템은 어떤 걸까요? 김 교수님 마지막으로 정리 좀 부탁드릴게요. 배가 지나가는 동안 각각의 어떤 역할들이 다 있어요. 뭐 그 역할들을 다 못했죠. 그리고 그다음에 그 상황이 된 다음에 또 우리는 또 정부는 또 역할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정부는 국민들로부터 이게 대한민국 정부냐라는 비판을 받아도 당연하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걸 바로잡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나서야 됩니다. 물론 대통령이 뭐 사고 현장 가서 지휘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문제가 어떤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될지를 해결해야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지만 일단은 정부의 가장 수장 또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결론으로 우리 김 교수님의 이야기는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참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데 필요한 가장 중요한 것들의 부재 오늘 이슈토크 쩐에서 크게 5가지로 나누어 짚어봤는데요. 5가지 뿐이겠습니까만 하나하나 조목조목 다시는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아직 풀리지 않은 많은 문제점들 낱낱이 밝혀져서 다시는 이런 가슴 아픈 사고가 일어나지 않아야겠습니다.